제 이름은 김철수입니다. 2023년 11월 저는 평양 중심부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죠. 30년 넘게 국가를 위해 일했고 주요 부서에서 핵심 업무를 맡았습니다. 제 가족은 평양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는 편이었어요.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두 자녀는 학교 갈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안감이었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이상한 기운을 느꼈어요. 평소 제게 먼저 인사하던 직원들이 시선을 피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대화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입을 다물었죠. 30년간 이 체제에서 살아남은 사람으로서 저는 알았습니다. 이 분위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이에요. 회의실에 들어갔을 때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동료들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어요. 누군가는 저를 보며 안타까운 눈빛을 보냈고 누군가는 아예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 했죠. 제가 발표한 보고서에 대한 반응도 냉담했습니다. 평소라면 즉시 승인됐을 내용인데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뤄졌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보통 함께 식사하던 고위 간부 박성민이 저를 피했어요.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급하게 다른 곳으로 방향을 틀더군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박성민은 20년 지기 동료였거든요. 오후에는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제 결제가 필요한 문서들이 갑자기 다른 경로로 처리되기 시작했어요.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죠. 동무, 오늘은 일찍 퇴근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비서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를 걱정하는 눈빛이었어요. 그 순간 깨달았죠. 이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니라고. 퇴근길에 차 안에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최근 몇 주간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중앙당 회의에서 제 의견이 묵살된 일, 갑자기 축소된 업무 범위, 줄어든 출장 횟수, 하나하나가 신호였던 겁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아내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알아챘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죠. 이 체제에서 30년을 살면서 수없이 봤던 그 패턴이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평양의 야경을 봤습니다. 저 불빛들 아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라졌을까 생각했죠.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온 건 아닐까 하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다음 날 출근했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어요. 제 사무실로 들어오는 사람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전화도 거의 오지 않았죠. 마치 투명인간이 된 기분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화장실에서 우연히 옛 동료 이정훈을 만났습니다. 이정훈은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김동무 조심하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짧은 경고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오후 회의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제가 몇 달간 준비한 프로젝트가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어요. 아무런 사전 통보도 없이 말이죠.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동정, 안도, 무관심, 다양한 감정들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차 안에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이 신호들은 분명했어요. 머지않아 새벽에 차가 올 거라는 걸.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아내와 아이들이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이 평범함이 곧 깨질 거라는 걸. 그날 밤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이들을 지킬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소?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30년을 함께 산 사람으로서 제 눈빛의 의미를 읽었던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당신이 결정한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6개월 전부터 조금씩 준비해왔던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말이에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고위 간부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상황을 눈치채고 있었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복도에서 마주치는 눈빛으로, 회의실에서의 침묵으로. 그렇게 2023년 11월 초 평양의 고급 아파트에서 여러 가족들이 조용히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족도 그중 하나였죠. 총 12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자취를 감췄어요. 관계 당국이 이상 징후를 포착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선택했으니까요. 사실 이 계획은 6개월 전부터 시작됐습니다. 2023년 5월 처음으로 이상한 신호를 감지했을 때였죠. 중앙당 회의에서 제 보고서가 예상과 다른 반응을 받았어요. 미묘한 변화였지만 30년간 이 체제를 경험한 저로서는 놓칠 수 없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잠을 설치며 생각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죠. 이런 계획을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었고, 잘못하면 그 자체로 목숨이 위험해질 수 있었으니까요. 우연한 기회가 찾아온 건 한 달 뒤였습니다. 국경 지역 시찰을 갔을 때였어요. 물류 운송 현장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특이한 걸 발견했죠. 고위층만 사용하는 특별 통로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검문 절차를 거치지 않는 루트였어요. 현장 책임자가 설명했습니다. 이 통로는 긴급 물자 수송용입니다. 특별 문서가 있으면 신속하게 처리되죠.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쳤어요. 이게 가능성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위험천만한 생각이었죠. 하지만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평양으로 돌아온 뒤 조심스럽게 정보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게 말이에요.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문서들을 살펴봤죠. 통행증 양식, 세관 통과 절차, 검문소 운영 방식. 하나하나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가장 어려운 건 외부와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직접 접촉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3자를 통해야 했죠. 그것도 여러 단계를 거쳐서요. 7월 어느 날 오랜 지인을 통해 첫 접촉이 이루어졌습니다. 중국의 사업차 왕래하는 조선족과 연결됐어요. 물론 직접 만난 건 아니었죠. 메시지는 3명을 거쳐서 전달됐습니다. 답장이 오기까지 2주가 걸렸어요. 그 2주 동안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 발각된 건 아닌지, 함정인 건 아닌지 수없이 의심했죠. 메시지는 간단했습니다. 가능하다. 하지만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 그때부터 본격적인 준비가 시작됐어요.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한 문서들을 확보하는 일이었습니다. 통행증, 세관 통과 서류, 특별 운송 허가증. 제 직위를 이용하면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었죠. 조금씩, 아주 조금씩 준비했습니다. 한 번에 하나씩만 처리했어요. 의심받지 않게 말이죠. 때로는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8월에는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어요. 탈출 시기, 경로, 준비물. 모든 걸 머릿속으로만 정리했죠. 어떤 것도 적어둘 수 없었으니까요. 가장 고민스러웠던 건 가족에게 언제 말할 것인가였습니다. 너무 일찍 알리면 위험했어요. 아내와 아이들이 실수로 뭔가 드러낼 수 있었죠. 하지만 너무 늦게 말하면 준비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9월 초 조선족 브로커로부터 중요한 정보가 왔어요. 국경 너머에 은신처를 확보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 서류를 준비할 수 있다고 했죠. 그때부터 더 구체적으로 움직였습니다. 필요한 문서 양식을 하나씩 위조하기 시작했어요. 직인을 찍고 서명을 넣고 날짜를 조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죠. 10월에 들어서면서 상황이 급박해졌어요. 제가 느꼈던 불안한 신호들이 점점 강해졌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걸 직감했죠. 그 무렵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저와 비슷한 처지에 있던 다른 인물이 조심스럽게 접근해 왔어요. 평양의 한 카페에서 우연을 가장해 마주쳤죠. 김동무, 혹시 여행 계획 있습니까? 겉으로는 평범한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의미를 알아챘어요. 이 사람도 같은 상황이라는 걸 말이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무는요? 저도 마침 그런 생각을 하던 참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주변에 귀가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눈빛으로 이해했습니다. 서로 돕기로 암묵적인 합의를 한 거죠. 그 뒤로 이 인물과 몇 차례 더 마주쳤습니다. 매번 다른 장소에서 우연을 가장해서요. 조금씩 정보를 교환했죠. 이 사람은 내부 사정에 밝았고 저는 실무적인 경로를 알고 있었습니다. 10월 말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갔어요. 위조 문서, 탈출 경로, 은신처, 연락망,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아내에게 조심스럽게 힌트를 주기 시작했어요. 여보, 만약 우리가 갑자기 어디론가 가야 한다면 챙겨야 할 게 뭐가 있을까? 아내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이상한 질문이에요? 그냥 궁금해서. 혹시 모르잖아. 아내는 의아해했지만 대답했죠. 글쎄요. 중요한 서류들이요? 사진첩 같은 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금씩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있었던 거예요. 11월 첫째 주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브로커로부터 최종 신호가 왔어요. 모든 준비가 완료됐다는 내용이었죠. 이제 날짜만 정하면 됐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직장에서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 제가 이 장에서 말씀드린 그 신호들이었죠.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11월 둘째 주 어느 저녁 드디어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어요. 아이들은 이유를 모른 채 모였고 아내는 제 표정을 보며 심각함을 느꼈습니다. 오늘 할 얘기가 있어. 매우 중요한 얘기야. 가족들의 얼굴이 긴장했죠.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해. 그것도 아주 빨리. 아내가 창백해졌어요.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죠. 언제요? 내일 밤. 그날 밤 가족들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지난 6개월간 준비해온 것들, 우리가 처한 위험, 그리고 탈출 계획. 아내는 울었고 아이들은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남으면 우리 모두가 위험했으니까요. 다음 날은 평소처럼 보냈습니다. 출근하고 업무를 보고 아무 일 없는 척했죠.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시간을 확인했어요. 저녁이 되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족들은 최소한의 짐만 챙겨놓고 있었어요. 큰 가방은 의심을 살 수 있었죠. 밤 10시 약속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조용히 집을 나섰어요. 돌아오지 못할 집이었죠. 밤 10시 정각, 우리는 아파트 뒷문으로 빠져나왔습니다. 정문은 경비가 있었거든요. 아내와 아이들의 손이 차갑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죠. 미리 준비해둔 낡은 승용차가 골목에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평소 타던 관용차가 아니었어요. 그런 차는 추적이 쉬웠으니까요. 운전대를 잡은 제 손에서 땀이 흘렀죠. 평양 시내를 벗어나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으면 거리에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가로등 불빛 아래로 가끔 순찰 차량이 지나갔죠. 그럴 때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조차 긴장한 분위기를 느끼고 입을 다물고 있었죠. 백미러로 뒷좌석을 보니 막내가 엄마 품에 꼭 안겨 있었어요. 2시간을 달려 국경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약속된 장소는 한적한 창고 단지였어요. 불빛 하나 없는 어둠 속에서 차를 세웠죠. 얼마 지나지 않아 큰 트럭 한 대가 나타났습니다. 물류 운송용 트럭이었어요. 트럭 옆에서 누군가 손전등을 2번 깜빡였죠. 약속된 신호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둠 속에서 남자의 윤곽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익숙한 얼굴이었죠. 10월에 만났던 그 인물이었어요. 시간 맞춰 오셨군요. 당신도 함께 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로 도와야 할 것 같아서요. 더 이상 대화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트럭 기사가 재촉했거든요. 빨리 타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트럭 뒤쪽으로 안내받았어요. 겉보기엔 평범한 화물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닥 한쪽에 숨겨진 공간이 있었죠. 얇은 철판을 들어 올리자 사람이 숨을 수 있는 공간이 나타났어요. 여기 들어가셔야 합니다.
좁지만 참으셔야 해요. 공간은 정말 비좁았습니다. 어른 4명과 아이 둘이 들어가기엔 턱없이 작았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먼저 아이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 다음 아내가 들어갔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몸을 구겨 넣었죠. 함께 탈북하는 그 인물도 우리 옆 공간에 숨었습니다. 철판이 닫히는 순간 어둠이 엄습했어요. 완전한 암흑이었습니다. 숨쉬기도 답답했죠. 아내가 작게 신음했어요. 괜찮아요. 조금만 참아요.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괜찮지 않았거든요. 이 좁은 공간에서 몇 시간을 버텨야 할지 몰랐어요.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며 몸이 심하게 흔들렸어요. 철판과 몸이 부딪히는 통증이 있었지만 소리를 낼 수 없었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속도를 줄이더니 멈췄습니다. 검문소에 도착한 거였어요. 심장이 귀까지 뛰는 게 느껴졌죠.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경비대원들이었어요. 문서 확인하겠습니다. 기사가 준비한 서류를 건네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가 직접 위조한 문서들이었죠. 고위층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 짧은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서 막내가 작게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죠. 아내가 급히 아이 입을 막았어요. 김동무 명의로군요. 긴급 물자입니까? 그렇습니다. 특별 지시사항입니다. 다시 침묵이었습니다. 경비대원이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는 모양이었어요. 제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죠. 확인됐습니다. 통과하십시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 국경선이 남아 있었죠. 트럭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20분쯤 더 달렸을까요? 다시 한번 멈췄어요. 이번엔 국경 초소였습니다. 이번엔 검사가 더 까다로웠어요. 여러 명의 발소리가 들렸죠. 화물칸 확인합니다. 뒷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누군가 화물칸에 올라탔어요. 발걸음 소리가 우리 바로 위를 지나갔죠. 숨을 참았습니다. 옆에서 아이들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경비대원이 화물 더미를 대충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죠. 우리가 숨은 곳에서 불과 몇십 센티미터 위였습니다. 제 손이 아내의 손을 꽉 잡았어요. 아내도 제 손을 세게 쥐었죠. 만약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었습니다. 별 이상 없습니다. 경비대원이 화물칸에서 내려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통과 허가합니다. 트럭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국경선을 넘었어요.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느낌으로 알 수 있었죠. 길의 질감이 달라졌거든요. 30분쯤 더 달린 뒤 트럭이 멈췄습니다. 철판이 열렸어요. 밖에서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죠. 다 넘어왔습니다. 나오셔도 됩니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기어 나왔어요.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몇 시간을 좁은 공간에 웅크리고 있었으니까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낯선 풍경이었어요. 이곳은 더 이상 북한이 아니었죠. 중국 땅이었습니다. 아내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어요. 안도의 눈물이었죠. 아이들도 긴장이 풀려서인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함께 탈북한 그 인물이 다가왔어요. 첫 관문은 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우리는 국경을 넘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었죠. 중국 땅에 불법으로 들어온 상태였으니까요. 어둠 속에서 다른 차량이 다가왔습니다. 이번엔 승합차였어요. 브로커가 준비한 차량이었죠. 빨리 타십시오.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차에 오르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너머 어둠 속에 우리가 살던 나라가 있었어요. 30년을 살았던 곳이었죠. 이제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곳이 됐습니다. 승합차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중국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북한과는 확연히 다른 풍경이었죠. 네온 사인과 불빛들이 가득했어요. 막내가 제 무릎에 기대어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평온한 얼굴을 보니 가슴이 뭉클했어요.
이 아이는 아직 자신이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죠. 1시간쯤 달려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2층짜리 낡은 건물이었어요. 브로커가 준비한 은신처였죠. 당분간 여기서 지내셔야 합니다. 절대 밖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작고 낡았지만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적어도 당장의 위험에서는 벗어난 거죠. 아내가 지친 몸으로 아이들을 재웠어요. 저는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국경을 넘었다는 게 아직도 실감나지 않았어요. 함께 온 그 인물이 옆에 섰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살 기회는 얻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여전히 불안했지만 국경을 넘었다는 안도감이 있었죠. 이제 진짜 자유를 향한 여정이 시작된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순간 어디에 있는지 몰라 당황했죠. 그러다 어젯밤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국경을 넘었다는 사실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이 묘하게 느껴졌어요. 같은 햇빛인데도 다른 나라에서 보는 건 달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불법 체류자였죠. 아내가 부엌에서 뭔가 준비하고 있었어요. 브로커가 남기고 간 식료품으로 아침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라면과 계란이 전부였지만 감사했죠. 잘 주무셨어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눈가에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밤새 제대로 못 잔 게 분명했죠. 당신은? 한숨도 못 잤어요. 계속 밖에서 소리만 나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이해가 됐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으니까요. 안전한 곳에 왔다고 해도 불안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들도 하나둘 일어났어요. 큰아이가 창밖을 내다보다가 물었죠. 아빠, 우리 언제 밖에 나갈 수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 아직은 안 돼. 왜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이에게 우리가 도망자라고 말할 순 없었죠. 지금은 특별한 기간이야. 조금만 참으면 돼. 아이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건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오전 10시쯤 브로커가 찾아왔어요. 중국 조선족 남자였습니다. 40대 후반쯤 돼 보였죠. 여기서 한 달 정도 지내셔야 합니다. 그동안 필요한 서류를 준비할 겁니다. 한 달이요? 길 수도 있습니다. 신분 서류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브로커는 몇 가지 규칙을 알려줬어요. 절대 밖에 나가지 말 것, 큰 소리로 대화하지 말 것, 창문을 함부로 열지 말 것. 모두 발각되지 않기 위한 조치였죠. 혹시 중국 공안이 순찰오면 어떻게 하죠? 이 동네는 비교적 안전합니다. 하지만 만약을 위해 지하실이 있어요. 급할 땐 그리로 숨으세요. 첫날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텔레비전도 틀 수 없었죠. 혹시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까 봐요. 둘째 날부터 시간이 더디게 흘렀습니다. 할 일이 없으니 불안감만 커졌어요. 아이들은 심심해했고 아내는 초조해했죠. 저는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USB에 담긴 업무 관련 문서들이었습니다. 나중에 한국에 가면 증언할 내용들이었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브로커가 다시 찾아왔어요. 여권 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했죠. 중국 여권으로 위조할 겁니다. 관광객으로 위장해서 출국하는 거예요. 사진을 찍는 동안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새로운 신분을 얻는다는 게 낯설었습니다. 30년 넘게 써온 이름을 버리고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였죠. 함께 탈북한 그 인물도 같은 집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옆방을 쓰고 있었어요.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대화를 나눴죠. 후회되십니까? 어느 날 그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당신은요? 저도 아닙니다. 남았으면 죽었을 테니까요. 그는 내부 사정에 대해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고위층 사이에서 벌어지는 권력 다툼, 숙청 명단, 불안한 분위기. 하나하나가 소름 끼치는 이야기였죠. 명단에 40명 정도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 포함돼 있었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처럼 도망친 사람이 더 있을 겁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위기가 있었어요. 밤 11시쯤이었습니다. 갑자기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죠. 여러 대였어요. 아내가 창문 틈으로 밖을 내다봤습니다. 공안차 같아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발각된 건가 싶었죠. 브로커가 말한 대로 지하실로 내려가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차들은 우리 집이 아닌 옆 건물에 멈췄습니다. 다른 일로 온 거였죠. 그래도 1시간 넘게 긴장을 풀 수 없었어요. 3주째에 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했어요. 밖에 나가고 싶다고 떼를 썼죠. 조금만 더 참아. 곧 넓은 곳에 갈 수 있어. 하지만 아이들에게 한 달은 영원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어른인 저도 답답해 미칠 것 같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브로커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서류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일주일 뒤면 출발할 수 있어요. 드디어 끝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불안감이 밀려왔죠. 과연 공항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브로커가 세세한 준비를 시켰어요. 중국어 간단한 표현 연습, 관광객처럼 행동하는 법, 질문 받았을 때 대답하는 방법.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긴장하면 바로 티가 납니다. 말은 쉬웠지만 실천은 어려웠어요. 저희는 평생 연기를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4주째 되던 날 최종 점검이 있었습니다. 위조 여권, 비행기 티켓, 호텔 예약 확인서, 모든 서류를 하나하나 검토했어요. 여권 이름 외우셨죠? 본인 생년월일도요? 네, 완벽하게 외웠습니다. 사실 며칠 밤을 새워 외웠어요. 실수로라도 진짜 이름을 말하면 끝이었으니까요. 함께 탈북한 그 인물과 마지막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겠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무사히 도착하십시오. 당신도요. 우리는 악수를 나눴어요. 같은 위험을 함께 겪은 동지 같은 기분이었죠. 출발 전날 밤 짐을 쌌습니다. 많이 가져갈 순 없었어요. 관광객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꼭 필요한 것들만 작은 가방에 넣었죠. 아내가 사진첩을 꺼내 들었어요. 평양에서 찍은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이건 가져가도 될까요? 안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내는 슬픈 표정으로 사진들을 내려놨습니다. 우리의 과거를 버리고 가는 기분이었죠. 그날 밤 잠들기 전 아이들에게 말했어요. 내일부터 우리는 여행을 갑니다. 아주 중요한 여행이야. 아빠 말 잘 들어야 해. 어디로 가는데요? 멋진 곳이야. 거기 가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 아이들은 신이 났습니다. 여행이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요.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내일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 될 거라는 걸.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조용한 중국 마을의 야경이 보였어요. 한 달을 숨어 지낸 이곳이었죠. 내일이면 이곳도 떠납니다. 비행기를 타고 동남아시아로 갈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한국 땅을 밟게 되겠죠. 과연 무사히 갈 수 있을까요? 공항에서 붙잡히진 않을까요? 수없이 많은 걱정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순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가는 수밖에 없었죠. 가족을 위해서라도 성공해야 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운명의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오전 8시 브로커가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였어요. 공항까지 3시간 거리였죠. 준비됐습니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준비가 됐는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순 없었죠. 차에 오르며 한 달을 지낸 집을 돌아봤습니다. 비좁고 답답했지만 안전했던 곳이었어요. 이제 그 안전함을 벗어나 위험 속으로 뛰어드는 겁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브로커가 라디오를 켰습니다. 중국 가요가 흘러나왔죠. 평범한 음악이었지만 제게는 심장 소리만큼 크게 들렸어요. 아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바닥이 땀으로 젖어 있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옆자리 큰아이는 창밖 풍경을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빠, 저 건물 엄청 높아요.
그렇구나. 나중에 더 높은 것도 보게 될 거야. 아이는 모르고 있었어요. 지금 우리가 얼마나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는지 말이죠. 2시간쯤 지났을 때 브로커가 입을 열었습니다. 곧 공항 근처입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혹시 문제가 생기면요? 그럴 일 없을 겁니다. 서류는 완벽해요. 그냥 자연스럽게 행동하세요. 자연스럽게요. 그게 가장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30년을 살던 체제를 벗어나 가짜 신분으로 비행기를 타는데 어떻게 자연스러울 수 있겠어요. 공항 입구가 보였습니다. 거대한 건물이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죠. 승합차가 출발 게이트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체크인 카운터는 3층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브로커와 악수를 나눴어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죠. 짐을 들고 공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차갑게 느껴졌어요. 아니, 제가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던 겁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경찰, 보안요원, CCTV. 모든 게 우릴 감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과도한 피해 망상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렇게 느껴졌어요.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습니다. 긴 줄이 늘어서 있었어요. 하나하나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앞사람이 체크인을 마치고 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였어요. 안녕하세요. 여권과 티켓 주세요.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여권을 제대로 꺼낼 수가 없었어요. 겨우 건넸죠. 직원이 여권을 펼쳤습니다. 사진과 제 얼굴을 번갈아 봤어요. 몇 초였지만 몇 분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족 여행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최대한 자연스럽게 하려고 했지만 긴장이 묻어났죠. 어디로 가세요? 방콕입니다. 관광하러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티켓을 처리했습니다. 탑승권이 출력됐어요. 여권을 돌려받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즐거운 여행 되세요. 첫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하지만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였어요. 보안 검색대가 남아 있었죠. 보안 검색대로 향하는 동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앞에 긴 줄이 있었어요. 하나씩 짐을 엑스레이에 통과시키고 금속 탐지기를 지나가고 있었죠. 우리 차례가 왔습니다. 가방을 컨베이어 벨트에 올렸어요. 금속 탐지기를 통과하라는 신호를 받았죠. 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보안요원이 다가왔습니다. 주머니 비워주세요. 허리춤에 찬 벨트 때문이었어요. 벨트를 풀어 바구니에 넣고 다시 통과했습니다. 이번엔 소리가 나지 않았죠. 하지만 보안요원이 제 가방을 유심히 보고 있었어요. 엑스레이 화면을 보며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방 열어주시겠어요?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가방을 열었어요. USB가 들어있었거든요. 발각되면 모든 게 끝이었죠. 보안요원이 짐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옷가지, 세면도구, 아이들 물건. 천천히 확인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습니다. 가셔도 됩니다. 다시 짐을 챙겨 넣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제대로 넣을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도와줬죠. 출국 심사대가 보였습니다. 마지막 관문이었어요. 여기만 통과하면 비행기에 탈 수 있었죠.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앞에서 한 남자가 신문을 받고 있었어요. 여권에 문제가 있는 모양이었죠. 결국 그 남자는 다른 곳으로 끌려갔습니다.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저것이 우리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다음 분, 제 차례였습니다. 심사관 앞에 섰어요. 중년의 남자 심사관이었죠.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건네받았습니다. 여권을 펼쳐 사진을 봤어요. 그리고 제 얼굴을 봤죠. 다시 여권을 봤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어요. 잠시만요. 심사관이 여권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기며 확인했어요. 동료를 불렀죠.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들킨 거라고요. 옆에 있던 아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2명의 심사관이 여권을 놓고 속삭였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리지 않았어요. 1분이 흘렀죠. 그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심사관이 컴퓨터를 두드렸습니다. 뭔가 확인하는 것 같았어요. 화면을 보며 고개를 끄덕이더니 도장을 찍었습니다. 통과입니다. 여권을 돌려받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거의 주저앉을 뻔했죠. 아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응, 괜찮아. 거짓말이었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이제 비행기만 타면 됐어요. 면세점을 지나고 식당가를 지났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평범하게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에겐 전쟁터를 걷는 기분이었어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무거웠죠. 탑승 게이트에 도착했습니다. 우리 비행기였어요. 방콕행 항공편이었죠. 사람들이 탑승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어요. 먼저 어린이 동반 가족을 불렀습니다. 우리였죠. 티켓을 보여주고 탑승표를 걸었습니다. 긴 복도 끝에 비행기가 보였어요. 저 안에만 들어가면 됐습니다. 비행기 입구에 승무원이 서 있었어요. 미소를 지으며 맞아줬죠. 환영합니다. 좌석이 여기에요. 통로를 걸어 자리를 찾았습니다. 창가 좌석이었어요. 짐을 선반에 올리고 앉았죠. 아직도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비행기에 탄 겁니다. 창밖으로 공항 활주로가 보였어요. 승객들이 하나씩 탑승했습니다. 좌석이 채워지고 있었죠. 출발 시간이 가까워졌어요. 갑자기 누군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2명이었어요. 뭔가 찾는 듯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봤죠. 공안일까요? 우릴 잡으러 온 걸까요? 온몸이 굳었습니다. 남자들이 통로를 걸어왔어요. 점점 가까워졌죠. 제 옆을 지나쳤습니다. 뒷좌석에 앉더군요. 일반 승객이었어요. 안도의 한숨이 나왔습니다. 과민 반응이었죠.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드디어 출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안전벨트를 매라는 지시였어요. 승무원들이 안전시범을 보였죠. 비행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활주로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멈췄죠. 이륙 대기였습니다. 잠시 후 엔진 소리가 커졌어요. 비행기가 가속하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빨라졌죠. 창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그리고 떴습니다. 바퀴가 땅에서 떨어진 겁니다.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순간 눈물이 흘렀어요.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내도 울고 있었어요. 조용히 소리 없이 창밖으로 중국 땅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한 달을 숨어 지낸 곳이었죠. 그리고 그 너머 어딘가에 북한이 있었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영원히요.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어요.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자유를 향해 날아가고 있었죠. 막내가 제 무릎에 기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가는 거예요? 좋은 곳이야. 아주 좋은 곳.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지 몰랐어요. 하지만 적어도 살 기회는 얻었죠. 비행기는 동남아시아를 향해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삶을 향해서요. 4시간의 비행 끝에 방콕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하는 순간 새로운 긴장감이 밀려왔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죠. 진짜 목적지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입국 심사를 통과하고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얼굴을 때렸어요. 북한과도 중국과도 다른 공기였죠. 습하고 무더웠습니다. 택시를 잡았어요. 브로커가 알려준 주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대사관이었죠.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출발했어요. 방콕 시내를 달리는 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 화려한 간판, 복잡한 교통, 모든 게 낯설었어요.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죠. 30분쯤 지나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태극기가 펄럭이고 있었어요. 그 깃발을 보는 순간 뭉클했습니다. 저 안으로 들어가면 정말로 자유를 얻는 거였죠. 정문 경비에게 다가갔습니다. 저희는 북한에서 왔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경비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무전기로 누군가에게 연락했죠. 잠시 후 직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안으로 들어오세요. 대사관 내부로 안내받았어요. 조용하고 깨끗한 복도를 지나 작은 회의실에 도착했죠. 직원이 물과 간단한 음료를 가져다 줬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담당자가 곧 오실 겁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중년의 남자가 들어왔어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영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평양에서의 생활, 느꼈던 위험 신호, 탈북 준비, 국경을 넘은 과정, 중국에서의 은신, 그리고 방콕까지 온 여정. 모든 걸 털어놨죠. 영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때때로 메모를 하기도 했어요. 신원 확인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당연한 절차였죠. 하지만 기다리는 동안 불안했어요. 혹시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닐까 걱정됐습니다. 이틀 뒤 다시 대사관으로 불려갔어요. 영사가 서류 몇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귀국 절차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정말로 한국에 갈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죠. 일주일 뒤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위조 여권이 아니었어요. 대한민국 정부가 발급한 정식 여행 증명서였죠.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방콕이 점점 멀어졌어요. 6시간의 비행이었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정말 끝난 건가요? 응, 이제 정말 끝났어.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한국 음식을 먹는 게 얼마만인지 몰랐죠.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아이들은 창밖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구름 위를 나는 게 신기한 모양이었죠. 이제 이 아이들은 자유로운 나라에서 자라게 될 겁니다. 인천공항이 가까워졌습니다. 기장의 안내방송이 나왔어요. 곧 인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창밖으로 한국 땅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빌딩들, 도로, 바다. 제가 태어난 적도 살아본 적도 없는 땅이었지만 이제 제 나라였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바퀴가 활주로에 닿는 순간 승객들이 박수를 쳤어요. 저희도 따라 박수를 쳤죠. 공항에서 관계 당국 직원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별도 통로로 안내받았어요. 일반 입국 절차와는 달랐죠. 환영합니다. 이제부터 여러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보호시설로 이동했습니다. 서울 근교의 조용한 곳이었어요. 여기서 조사를 받고 적응 교육을 받게 된다고 했죠. 첫 며칠은 신원조사였습니다. 제 과거, 직업, 탈북 동기, 경로, 모든 걸 상세히 물었어요. 하루에 몇 시간씩 인터뷰가 진행됐죠. 평양에서 어떤 업무를 하셨습니까? 주요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가져온 USB의 자료들을 제출했어요.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한 문서들이었죠. 담당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상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며칠에 걸쳐 자료에 대해 설명했어요. 고위층의 권력 구조, 경제 상황, 내부 분위기. 제가 아는 모든 걸 털어놨죠. 함께 탈북한 그 인물도 같은 시설에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쳤어요. 잘 지내십니까? 덕분입니다. 당신은요? 적응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던 내부 인사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고위층 사이의 불안감, 숙청 명단, 권력 다툼. 그의 증언은 저보다 더 구체적이었죠. 40명 정도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우리처럼 탈출한 사람이 더 있을 겁니다. 담당자들은 그의 말에 주목했어요. 북한 고위층의 집단 이탈 가능성을 분석하고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 적응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거였어요. 은행 사용법, 교통 시스템, 의료제도, 모든 게 낯설었죠. 신용카드는 이렇게 사용합니다. 지하철은 이 카드로 탑니다. 병원에 가려면 이렇게 하세요.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 배우는 것들이었어요. 때론 좌절스러웠죠. 이렇게 기본적인 것도 모르다니.
아이들은 학교 준비를 했습니다. 한국 학교에서 공부하게 될 거였어요. 나만 교과서를 보며 적응 훈련을 받았죠. 엄마, 여기는 배울 게 너무 많아요. 큰아이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빨리 적응했어요. 어른인 저희보다 훨씬 빨랐죠. 석 달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시설을 나갈 날이 왔어요. 정부에서 임시 거처를 마련해줬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였죠. 처음으로 우리만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작지만 깨끗했어요. 평양의 고급 아파트보다 훨씬 작았지만 이상하게 더 편안했죠. 여보, 우리 정말 해냈어요. 아내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그렇네, 우리가 해냈어. 창밖을 내다봤어요. 서울의 야경이 보였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저 불빛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아이들은 학교에 갔습니다. 처음엔 힘들어했지만 점차 친구들을 사귀기 시작했죠. 저는 재취업 준비를 했어요. 북한에서의 경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죠. 가끔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어요. 추가 조사가 필요할 때였습니다. 최근 북한 내부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정보가 있습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모든 계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 겁니다. 제 증언은 계속됐어요. 북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협조했죠. 1년이 지났습니다. 많은 게 달라졌어요. 한국어 억양도 자연스러워졌고 지하철도 능숙하게 탈 수 있게 됐죠. 큰아이가 학교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한 결과였어요. 시상식에 갔을 때 가슴이 벅찼습니다. 아내는 작은 일자리를 구했어요. 식당에서 일했죠. 힘들어했지만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힘들면 쉬어도 돼. 괜찮아요. 우리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어요. 저도 일자리를 얻었습니다. 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곳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감사했죠. 떳떳하게 돈을 벌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요. 어느 날 뉴스를 봤습니다. 북한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고위층의 불안정, 경제난 심화, 주민들의 불만 증가. 제가 예상했던 일들이 현실이 되고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내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하지만 변화는 올 거야. 반드시 말이야. 그날 밤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불빛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1년 전 방콕행 비행기에서 본 푸른 하늘이 떠올랐죠.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쉽지 않은 여정이었어요. 목숨을 걸어야 했죠.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어요. 북한 중장급 간부에서 한국의 평범한 시민이 됐죠. 하지만 이게 진짜 삶입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자유롭게 말하고, 자유롭게 선택하는 삶. 이게 바로 우리가 원했던 거였어요. 그리고 언젠가 북한에도 이런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제 증언이 그 변화의 작은 보탬이 되길 바라죠. 오늘도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들어옵니다. 자유의 햇살입니다.